오늘은 육친론 합니다. 육친론. 육친론 뭐 이렇게 다 들어보셨지? 쌤, 육친 이제 일간과 다른 글자와의 관계인데, 이게 옛날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육친이 내가 옛날 봤던 책에는 음양과 오행의 관계성 이리 나오더라고요. 음양과 오행의 관계성. 야,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우리 그 음양 배운 거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양음 하고 오행 목화토금수 있죠? 5개. 이걸 관계되어 있는 어떤 속성을 육친론으로 봅니다. 이걸 십성이라고도 하죠. 십성. 근데 이걸 갖고 막 십성이 맞다, 육친이 맞다. 명리도에 명자도 모르는 게 뭐 십성인데 육친이라는 뭐 오류를 하고 있다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는 똑같은 겁니다. 육친이나 십성이나 똑같고, 이게 육친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할 때는 가족 관계 중심으로 많이 보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십성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성이나 이 사회적인 속성이나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 상태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보통 십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십성이라는 게 이게 10가지의 별이거든요. 이게 맞나? 이게 10가지의 별이 음양 2개와 오행 5개가 2, 5, 10이잖아요. 이 10가지 나타나는 십성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걸 가지고 이제 십성 이론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거를 이 육친으로 하면 이제 가족 관계로 많이 봐요. 내 마누라, 아빠, 삼촌, 할매, 할배까지 이걸로 다 뽑아버리죠. 십성의 범주에는 원래 육친도 들어가고 사회나 심리를 보는 관점도 다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크게 이거를 뭘 분별할 줄 안다고 똑똑하고 명리의 대가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옛날부터 그냥 왔다 갔다 혼용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뭐 그냥 그렇게 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운동 양상이나 행위 자체를 분석한다 했죠. 운동 양상. 이 굉장히 이게 좀 중요한데요. 어떠한 운동성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행위적인 동작이 가해지느냐 있죠. 어떠한 운동과 행위적인 어떤 수단 이런 게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느냐 있죠.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육친론이라고 해요. 육친론. 그래서 육친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이 육친론은 그 명리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명리 이론에 명리적인 가장 명리학에 있죠. 명리학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이 육친 이론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맞죠, 이게? 음양이라는 거는 원래 그 대자연의 이치에서 이게 주역을 다룰 때도 음양은 있죠. 오행도 주역에도 다 나오고, 이 오행도 어디서 나왔냐면 원래 별자리에서 나오거든요. 이 오행의 목화토금수의 오행에 대한 이 별자리에서 이제 다 나오고, 이거를 음양과 오행의 이걸 이제 총 12궁으로 나눠가지고 이 신살이 나오거든요. 옛날에 이게 다 자미두수라든지 이런 별자리점이 있죠. 이 별자리점에서 이런 이론들이 다 도출되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단계로 본다면 음양과 오행에 대한 공부가 이런 별자리점과 연결되기 때문에 역사가 더 오래됐죠. 이게 맞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근대는 아니죠. 고전 명리학이 발전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서자평 선생이 자평 명리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육친이라는 이 이론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친법이라는 게. 이 육친 이론이라는 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서자평 선생님이 태어난 계절인 월지에서 이제 일간을 보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완전히 혁명과 같은 거죠. 원래 옛날에는 어떻게 보냐면 띠를 중심으로 봤거든요. 띠를 중심으로.
띠를 중심으로 사주팔자를 봤는데 이걸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삼명법이라고 했어요. 이 삼명병의 원료는 이 별자리점이에요. 이 자미두수 같은 거 있죠. 별점 치는 거. 그게 이제 당사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손가락으로 육치 탁 띠, 이게 12지지 갖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삼명법상 팔자를 볼 때는 모든 게 띠 중심인 기라. 그게 용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살은 어디서 나왔다 있죠? 띠를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띠, 삼명법. 근데 아직도 저한테 한 번씩 보면 선생님 일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주이소 이러는데 뭘 솔직히 말할 게 있습니까? 뭘? 이게 삼명법이에 이 신살이 어디서 나왔니? 이 자평명리 육친법 이전에 고법 체계죠. 고법 아주 옛날 어떤 별자리점을 고법으로 그냥 통칭하거든요. 옛날 책에 보면 옛날 중국 사람이 쓴 책 보면 옛날에 옛글에 이르기를 고법에서는 연지를 중심으로 사주를 보는데 이게 일종의 삼명법이라는 데 가지고 막 이게 띠 중심으로 보는 거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게 삼재 이런 거 있죠. 아이고 니 올해 삼재네 이러면 뭐 속옷하고 뭐 발톱하고 뭐 이래 또 이름 써갖고 불 태우고 앉아요. 그거 태워야 됩니다. 이거. 나도 이제 내년에 태워야 되는데 이런 게 삼재 이게 다 띠로 보고 태우지 무슨 일 갖고는 안 하는데 일 어떤 사이코패스가 일부터 중요하다고 신사를 말했는지 하여튼 이 역학기를 떠나야 돼.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막 와갖고 뭐 근본도 없는 이야기를 막 던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니까요. 강의 아무나 해도 돼. 아니 이걸 누가 이걸 일지를 중심으로 사이코패스가 했는지 이 삼명법 이론에서는 서자평 선생의 육친법 중심의 월지에서 일간을 보는 거 있죠. 이 격을 잡잖아요. 옛날에 누가 격을 잡았습니까? 격 안 잡았다니까요. 고법에서는 띠를 가지고 연월일시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뭐 병진생이다. 그럼 진에 병진생이잖아요. 진년에 음력 3월이라면 진사오 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점도 많이 쳤어요. 옛날에는. 그게 또 뭐 점치는 게 또 많이 옛날에 자미두수, 하락이수, 기문둔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숫자점이 또 뭐 있습니까? 스님들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떨어지는 무슨 낙엽의 숫자를 보고 점을 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낙엽 그 까먹었네 또. 하여튼 요새 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갖고 내가 지금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하면서 소리가 시끄러워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인에서 4, 5미 숫자하고 그 다음에 뭐 음력 뭐 3월 18일이다. 18개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 당사주 형태거든요. 모든 게 출발점이 어디냐? 띠예요, 띠. 이 띠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됐죠. 거기에 이제 신살이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신살들이 막 가미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작용력 있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이해하는 어떤 수단으로서는 상당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요 신살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리를 이제 철학원을 개업을 한다거나 현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손님을 많이 받아보면 특히 이제 신년 운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신살적인 통변이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기법은 차츰 요 신사를 할 때 공부를 할 건데 일단은 요 월지를 중심으로 일간을 보는 이 자평명리의 꽃이 육친법이에요. 이래 보시면 됩니다. 참 이 육친이라는 게 아주 좀 잘하면 뭐 안녕하십니까? 조금만 닫아주세요. 조금만 오늘 밤 깁니다. 천천히 하다 오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밤이 긴 게 아니고 이거 낮이 긴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고급자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제 근데 뭐
아주 깊이는 몰라도 이 원료는 좀 알아야겠죠.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신살은 일지에 사는 거 맞지요? 하면서 막 연지면 연지. 그러고 월지에서 일간을 보고 이게 격을 잡는 논리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십정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패론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격을 구조로 해서 뭐 병약론, 뭐 이렇게 조후론 막 이 나와요. 이게 보통 보면 자평명리를 기점으로 해서 뭐 이렇게 연애자평이라든지 자평진전, 그 다음 억구체계가 좀 발달되어 있는 게 이제 적천수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육친법에 대한 고전 클래식 중에서 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옛날에는 명리야근이라는 책이 있어요. 명리야근. 그 다음에 명리정종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자평명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발달이 되겠죠. 역사가 뭐든지 시대적인 발전이 있듯이 서자평 씨의 그 선생의 자평이 원래 연해 자평 이게 이제 책에 나오다가 이게 이제 심효첨 선생님이라는 이제 또 대학자가 자평진전이라는 걸 쓰면서 격국용신 체계를 어느 정도 완성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격국용신 말고 이제 좀 더 보충되는 게 이제 뭐 이 연애 이게 적천수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명리야근, 명리정종,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막 이 명리 이론이 복잡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끌어모은 게 뭐냐면 삼명통해라는 또 책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삼명통해를 다 조금씩 읽어봤어. 이거를 막 수십 회도고 안 해도 이게 뭔가 월지 중심에서 격을 잡는 논리에 대한 게 궁금하잖아요. 처음에 공부하니까. 그래서 연애자평을 보다가 자평진전을 봤는데 느낌이 어떠냐면 선생님들이 한 번씩 잠 안 올 때 한 번씩 볼만한 거는 자평진전 같은 책은 어떠냐면 읽다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뭐랄까 논리적인 색깔이 좀 뚜렷해요. 아, 이 사람이 착착착착 칼질하는 느낌. 성격이 이 사람은 진짜 좀 야물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뭔가 딱딱 정리한 건데 좀 정리 잘 안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리를 착착 하는 느낌이 드니까 좀 매력적입니다. 딱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의 느낌 나고, 그 다음에 적천수 같은 책은 내 느낌을 이런 거예요. 임철초 선생님의 적천수 징인가 내가 그걸 봤는데 그 책은 보면 강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강약. 야, 그러다 보니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기가 막히게 많은데 또 어쨌든 또 안 맞는 것 같고 좀 이런 느낌이 있고, 명리야근 같은 경우는 육친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이, 야근이라는 게 요약 정리한 거거든요. 명리야근. 한 방에 끝내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한 방 완타치로 안 끝내지니까 이걸 다 끌어모은 책이 뭐냐면 삼명통해예요. 삼명통해는 중국 고서의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온갖 이론을 다 모아놓은 장점. 단점은 논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이 기억은 안 나지만은 작자 미상인지 뭔가 누가 있을 건데 그냥 이분이 뭔가 여러 가지 이론을 공부해서 다 모아둔 느낌이니까 이것만 보면 완타치로 끝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쓴 것 같고, 이분은 철저히 자기 논리대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는 심효첨 선생님의 자평진전을 굉장히 금가옥조로 귀하게 여기고 이분을 좀 따라가면서 보고 싶은 사람이 많고, 또 하다 보면 굉장히 논리성이 있다 보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이분한테 쫓게 좀 뭐랄까 이 사람 참 똑똑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심효천 선생님의 자평진전식의 간법을 굉장히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초보 때 공부할 때도 함께 했던 도반들이 대부분 이제 이 책의 자평진전을 이렇게 리딩 어떤 바이블처럼 탁 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막 보고 한 거예요. 용 선생님도 탁 봤는데 나하고 안 맞더라고. 이상해, 나하고 안 맞네. 중국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는가? 뭔가 좀 안 맞대. 그래갖고 나는 뭘 주로 봤냐면 이게 좀 옛날 뭐
나오는 사람들이 뭐 12세기, 13, 15세기 막 이럴 때 이야기거든요. 역사만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도 옛날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뭐 이따가 이제 자강 이석영 선생님의 사주 첩경이라고 해요. 첩경. 이 책을 딱 봤는데 이때는 6.25 사변 났을 때 아닙니까? 폭탄이 터져갖고 막 다리가 한쪽이 날아가는데 그걸 연구하는 거 왜 날아갔을까? 그게 쫙 설명이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고 뭐 무서운 기라.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논리를 이석영 쌤이 실전 감각을 굉장히 있게 책을 좀 잘 쓰신 것 같더라고요. 논리적인 관계가 명확한 거는 굉장히 이쪽 책이 샤프한데 뭔가 논리는 엉성한 것 같은데 좀 잘 맞다라는 생각이 이 책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이제 봤는데 이 책을 보기 전에 이 첩경책과 흡사한데 이런 거예요. 이런 책들 있죠. 이 삼명통이 엄청 두꺼워요. 이게 3권인가 4권인가 엄청 두껍거든요. 이거를 총 액기수로 150장 정도에 정리하신 천체가 한 분 있었어요. 이 사주정설이에요. 사주정설은 딱 보면 그 책을 쓰신 분이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법학을 공부하니까 딱 사법고시에서 칠 때 서론, 본론, 결론 있죠. 딱 이 모양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칠까 그 착착착 하는 2차 답안지처럼 책을 쓴 게 사주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식의 공부를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해놓으니까 스펀지처럼 들어오는 게 이 책이. 이런 거는 참 잘 썼다 하는데 뭔가 이게 좀 나레이션 같이 방대한 느낌을 주는데 이거는 핵심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주정설을 48번인가 그건 한 50번 읽었어요. 50번. 지금도 그 책이 있어요. 싹 다 밑줄 다 끊고 옆에다가 뭐 칠하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자평진전이나 이 적천수 있죠. 그러니까 메인은 사주 첩경을 놔놓고 그 옆에 연애자평이나 자평진전이나 적천수를 사이드북으로 해가지고 보다가 뭔가 이해 안 되는 거를 이게 서브노트를 만든 거죠. 이게 단거나인 거죠. 단거나이죠. 단거나. 책 한 권에 150페이지 되는 책 한 권에 이 내용들을 싹 다 핵심 서브노트를 만들라고 단거나를 했죠. 그 단거나 노트를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속독, 발췌독, 정독 해갖고 한 50회독 돌려본 거예요. 딱 그래 보니까 한 10,000원 받겠더라고요. 이 정도면 용선생 막 한 장 받아도 막 요건 안 더듬 묻겠다 이 딱 나오대. 그래 가지고 이제 그냥 독학이 됐던 거예요. 그냥. 그래 요걸 보다가 어느 정도 내가 감각이 조금 익어지고 이 명리를 보는 눈이 좋아지니까 이 사주첩경이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석영 선생님 제자인 이병렬 선생님 쓰신 실증 철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실증 철학과 이게 첩경책은 중복이 많이 되는데 근데 이 책도 괜찮더라고요. 이거 보다가 도계 박재환 선생님의 이제 또 책, 그 도계 선생님의 그 또 책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하고 이게 거의 다 한국 사람이 쓴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눈팅을 하면서 한번 읽어도